여러분, 국민연금이 환해지 비율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신규 외환 규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나섰고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원달러 환율은 1,500원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딱 30원 남았어요. 선생님, 30원이 뭐가 대수예요? 대수입니다. 역사상 환율이 1,500원을 넘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큰일이 처졌습니다. 1997년 IMF 때요. 2008년 금융위기 때요. 그때마다 부동산이 폭락했고 은행이 흔들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이 환율을 막는 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소화기 하나로 커져가는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환율이 이렇게 폭등했는지. 둘째,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내 집값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셋째,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먼저 환율이 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율은 달러 한 장의 가격입니다. 마트에서 사과 한 개에 가격표가 붙어 있듯이 달러에도 가격이 있어요. 지금 달러 한 장 사려면 우리 돈 1,470원을 내야 합니다. 작년 초만 해도 1,300원대였거든요. 1년 사이에 170원 이상 뛴 겁니다. 선생님, 170원이 뭐가 그리 대단해요? 여러분, 마트 가시면 느끼시잖아요. 제가 아는 72세 어머님이 계세요.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에 가시거든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작년에 삼겹살 500g에 10,000원 줬거든. 근데 오늘 가니까 14,000원이래. 내 연금은 그대로인데 고깃값이 이렇게 오르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분 말씀이 맞아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다 환율과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먹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수요의 99%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배 타고 옵니다. 석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전부 중동이나 미국에서 사와야 해요. 고기, 마트 가시면 미국산, 호주산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 물건들을 살 때 뭘로 계산하냐면 전부 달러로 계산합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전부 물건 값에 반영됩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 라면, 과자, 국수 가격이 줄줄이 따라오르고요. 석유 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니까 트럭 타고 배달되는 모든 물건에 영향이 갑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는 식재료부터 화장지까지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장 보러 가시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이제는 50만 원으로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사려면 60만 원, 70만 원이 필요한데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니까요. 그럼 왜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오르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불안해 보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큰 투자회사들, 유럽의 연기금들, 중동의 국부펀드들입니다. 이들이 한국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국 상황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치가 시끄럽죠. 경제 지표가 안 좋죠. 중국 경제도 흔들리는데 한국이 중국이랑 무역을 많이 하니까 같이 영향을 받죠.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한국에 돈을 넣어둬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넣어뒀던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미국 달러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니까요. 배를 생각해 보세요. 큰 배가 항해 중인데 갑자기 승객들이 이 배 위험한 것 같아 하면서 구명보트로 우르르 옮겨 타요. 구명보트가 달러예요. 너도 나도 구명보트 타려고 하니까 구명보트 자리값이 치솟는 겁니다. 실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지난해 11월에만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91억 3천만 달러를 순유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 한 달 만에 빠져나간 겁니다. 12월에는 다행히 순유입으로 전환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외국인은 주식을 6.7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3년 만에 연간 순유출이에요.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지고 달러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환율 상승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뭘로 막고 있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1월 15일에 국민연금공단이 환해지 비율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정부도 같은 날 금융기관 대상 신규 외환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고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달러 값이 내려가고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환해지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잃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노후 자금이 지금 불 끄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이 떠오르네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어르신이셨어요. 30년 넘게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뉴스를 보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뉴스에서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30년 동안 낸 돈인데 그걸 왜 환율 막는 데 써요?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소화기랑 똑같아서 다 쓰면 그치거든요. 현재 국민연금이 환해지에 동원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0%까지입니다. 전체 해외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수백억 달러 수준이에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숫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언제 개입하는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전부 공개돼 있거든요. 포커 게임 해보셨어요? 상대방 패가 다 보이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황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환율이랑 집값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상관이 있어요. 도미노 아시죠? 하나 쓰러지면 다음 거 쓰러지고 쭉 연결돼서 전부 다 쓰러지잖아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1단계.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이 비싸집니다. 밀가루, 석유, 고기 전부 비싸지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2단계.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왜냐고요?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걸 올해는 12만 원을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이 덜 돌게 만들어요.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거든요. 3단계.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같이 오릅니다. 여러분 집, 은행에서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 대출에 붙는 이자가 금리예요. 지금 한 달에 얼마나 내고 계세요? 100만 원이요? 150만 원이요? 금리가 오르면 그 이자가 200만 원, 250만 원까지 될 수 있어요.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금리 오르는 대로 이자가 따라 올라갑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분이 생각나네요. 인천에 사시는 63세 어르신이셨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셨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처음 대출 받으셨을 때 이자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까 120만 원이 됐어요. 1년 사이에 4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생님, 4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텐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거기서 40만 원을 더 내라고 하니까 먹는 것부터 줄여야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내라고 하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4단계. 이자를 못 내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는 분들은 못 버텨요. 5단계. 동시에 수만 명이 집을 내놓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도 이자 못 내겠다. 집 팔아야겠다. 동시에 그 생각을 해요.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겠죠.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받기가 무서워서 아무도 안 삽니다. 6단계. 집값이 폭락합니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정리하면요. 환율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이자 폭탄, 집 매물 폭증, 집값 폭락, 도미노예요. 2008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1,5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때 집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떨어졌고 지방은 더 심했어요. 제가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해요. 경기도에 사시던 분이 급하게 집을 내놓으셨는데 호가보다 3천만 원을 낮춰도 안 팔리는 거예요. 결국 1억을 낮춰서 파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1억이요.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게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 더 안타까운 건 조금만 기다렸으면 회복됐을 수도 있는데 이자를 못 버텨서 헐값에 파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생님, 그건 2008년 얘기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숨어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부동산 PF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려운 말 다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돈이 필요합니다. 땅을 사야 하고 자재를 사야 하고 인건비도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건설회사가 그 돈을 전부 가지고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빌려요. 우리가 아파트 지을 건데 돈 좀 빌려줘.
나중에 아파트 다 팔리면 그 돈으로 갚을게. 이렇게 빌리는 게 부동산 PF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가 안 팔리면 빚을 못 갚아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약 6만 9천 가구입니다. 특히 심각한 건 준공 후 미분양인데요. 이미 다 지어놨는데도 안 팔리는 물량이 약 2만 9천 가구입니다. 지방에 가보시면 아파트를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밤에 불이 켜진 데가 많습니다.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경상도 쪽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신도시라고 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놨는데 저녁 때 보니까 불 켜진 집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저 아파트 지은데 들어간 돈은 누가 대줬을까요? 은행이 빌려줬겠죠. 저게 안 팔리면 건설회사는 빚을 못 갚고 은행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문제가 2022년부터 쌓여왔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정리를 안 하고 돈을 더 빌려줬어요. 빚을 빚으로 막은 겁니다. 이빨이 썩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치과 가기 싫으니까 진통제만 먹어요. 1년, 2년, 3년을 그렇게 버텼는데 어느 날 그 이빨이 아예 부러져 버린 겁니다. 처음에 치료했으면 10만 원이면 됐을 걸 이제는 100만 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 부동산이 딱 그 상황입니다. 최신 통계를 보면요. 경공매 대상 부실 PF 사업장이 252개입니다. 작년 최고치 395곳 정도에서 줄었지만 연체율은 여전히 높아요. 건설사 폐업도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종합건설사 폐업이 전년 대비 20.9% 급증했고 부도 건설사는 27곳, 2019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동아 건설 아세요? 63빌딩 지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롯데건설, GS건설, DL그룹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도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건설회사가 망하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습니다. 한두 곳이면 은행이 버텨요. 그런데 여러 곳이 동시에 망하면 은행도 흔들립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우리 예금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특히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를 많이 했거든요. 금리가 높잖아요. 높은 금리를 주려면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PF에 많이 투자한 거예요. 선생님, 설마요. 은행이 망하기야 하겠어요? 1997년에 은행 망했습니다. 제1은행, 서울은행이 외국에 팔려가고 문 닫았어요. 2011년에는 저축은행이 줄줄이 망했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역사가 있습니다. 설마가 현실이 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뭘 만들었냐면 뱅크런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뱅크런이 뭐냐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우르르 달려가서 내 돈 내놔 하면서 예금을 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걱정되시죠? 그런데요,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원래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거든요.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돌려주는데 그 이상은 못 받을 수도 있었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 겁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전부 적용되고요. 언제 가입하셨는지 상관없이 자동으로 1억까지 보호되니까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올렸을까요? 24년 동안 5천만 원으로 놔뒀는데 왜 하필 지금? 물가가 올라서 5천만 원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추측이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게 원금만 1억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입니다. 1억 원을 넣어놨는데 1년 지나니까 이자가 300만 원 붙었어요. 그럼 총 1억 300만 원인데 보호는 1억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은행의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셔도 합쳐서 1억입니다. 따로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A은행에 1억, B은행에 1억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총 2억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은행별로 따로 계산하거든요. 중요한 거 하나 더요. 펀드는 보호 안 됩니다. 주식도 보호 안 되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가시면 직원이 이거 좋은 상품이에요 하면서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률이 높다면서요.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거 예금자 보호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원금 날릴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알아두셔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러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는 올라가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때 달러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기 때문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배가 무사히 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구명조끼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달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하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이고 여러분 판단이에요. 둘째, 예금 분산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한 은행에 1억이 넘게 있으면 초과분은 보호가 안 됩니다. 두세 군데 은행에 나눠 놓으시면 각각 1억씩 보호가 되니까 안전한 더미가 넓어지는 거죠. 특히 저축은행요.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를 많이 했습니다. 당장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많이 넣어두시면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금리 조금 더 받으려다가 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대출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지금 본인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알고 계세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출 받을 때 서류에 사인하고 나면 잊어버리시거든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이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올라도 이자가 그대로입니다. 지금 100만 원 내시는데 갑자기 150만 원, 200만 원 내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모르시면 은행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어요. 넷째, 뉴스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주의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환율 1,500원 돌파, 1단계 경고,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대형 건설사 부도, 2단계 경고, 연쇄 반응이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행 예금 인출 급증, 뱅크런 우려, 긴급 상황,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미리 알고 계시면 뉴스를 보실 때 감이 오세요. 아, 이게 그거구나. 아시는 거랑 모르시는 거랑 대응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전부 팩트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뉴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숫자도 전부 공개된 숫자입니다. 환율 1,470원대, 오늘 뉴스에 나와요. 국민연금 환해지 검토, 어제 발표됐어요. 미분양 6만 9천 가구, 국토부통계에 나와요. 부실 PF 사업장 252곳, 여신금융협회 자료예요.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 판단입니다. 여러분 재산이고 여러분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대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질까요? 미리 준비한 사람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아 놓으면 바구니 떨어지면 전부 깨집니다. 깨지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30년, 40년 일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에요. 그걸 지키는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느끼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형제분들께도 보내드리시고 주변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아실 수 있도록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